1999년 산골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늙은 나무꾼 박지훈은 빗줄기를 피하기 위해 수백 년은 좋게 넘었을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번개가 번쩍이며 찰나의 빛을 드리웠고 그 순간 그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닌 잊혀진 시간의 목격자가 되었다. 비는 쉼없이 땅을 파고들었고 흙과 돌을 씻어내며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바람은 죽은 자의 울음소리처럼 나무 사이를 맴돌았고 이 외딴 마을이 오랫동안 품어온 비밀의 무게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박지훈은 그저 비가 먹기만을 기다렸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밤 느티나무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세찬 빗줄기에 패인 땅 위로 나무의 거대한 뿌리들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박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돌멩이려니 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걷어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었다. 녹슨 작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나무의 심장에 박혀 있었던 것처럼 뿌리 사이에 단단히 얽혀 있었다. 상자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나무가 자신의 비밀을 놓지 않으려는 듯 저항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상자를 힘껏 잡아당겼고 마침내 상자는 19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의 낡은 잠금 장치는 힘없이 부서졌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끊어진 묵주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감싼 낡은 일기장이었다. 박지훈의 눈은 묵주에 고정되었다. 십자가에 새겨진 작은 흠집. 그것은 분명 김민석 신부님의 것이었다. 19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젊고 이상주의자였던 그 신부님.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 묵주가 주는 감정의 파동은 선명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묻혀버린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외침이었고 그가 외면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의 부름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퇴직을 앞둔 최현수 형사는 낡은 미제 사건 파일들을 널쳐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55, 그의 얼굴에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남긴 피로와 회한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19년 전 그의 고향에서 발생한 김민석 신부 실종 사건. 당시 신참이었던 그는 상부의 압력으로 사건을 자발적 잠적으로 종결시켜야만 했다. 그 결정은 그의 경력 내내 가장 큰 후회로 남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최현수는 곧장 자신의 고향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끈질기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마지막 기회라는 희미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잃어버린 명예와 영혼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 낡은 일기장이 그를 어디로 이끌든 그는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잉크는 희미해졌지만 김신부의 필체는 우아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첫 문장은 최현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신앙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침묵에 의해 시험받는다. 이 한 문장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김신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침묵에 맞서 싸우다 사라진 것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비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이 마을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19년 전 모두가 입을 다물었고 진실은 그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는 그 침묵을 깨뜨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두려웠다. 과연 자신이 그 깊은 침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마을 파출소에 도착한 최현수는 박지훈으로부터 금속 상자를 건네받았다. 묵주와 일기장을 손에 쥐는 순간 1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치 김신부의 유령이 그의 곁에 서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들어달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한 분노와 모든 것을 다시 묻어버리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현수는 낡은 여관방에 자리를 잡고 김신부의 일기장을 펼쳤다. 방 안에는 묵은 먼지 냄새와 그의 깊은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기장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신부의 단정한 글씨는 1980년에 암울했던 시대로 그를 이끌었다.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사제의 고뇌와 신념, 그리고 시대의 아픔에 맞서 싸운 용기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다. 최현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최현수는 이 일기장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과 침묵 사이의 전쟁터였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병사가 되어야 했다. 김신부가 남긴 마지막 증언을 따라 그는 19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김민석 신부 실종 사건이 19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은 작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두려움과 잊혀진 기억의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불안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이제는 마을의 부유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유지인 윤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섭단다. 다시 1999년 최현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자신이 한때 자발적 잠적으로 치부했던 그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김신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싸우다 사라진 것이었다. 최현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일기장에 언급된 학생들의 이름을 낡은 수첩에 옮겨 적고 1980년 당시의 수사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들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행간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과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이름들이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김신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신념의 증거임을 깨달았다. 예상대로 일기장에 적힌 이름들은
대부분 1980년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체포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거나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공포는 19년이라는 세월에도 전혀 옅어지지 않은 듯 했다. 최현수는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비밀의 공범자이자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진실을 아는 것은 그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터였다. 그는 발걸음을 성당으로 옮겨 아녜스 수녀를 만났다. 백발이 성성한 수녀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깊은 주름에는 오랜 세월 동안 겪었을 슬픔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김신부의 선량함과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가 사라진 그날 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고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가 묵주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희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19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관객이자 마지막 심판자가 되어야만 했다. 1980년 일기장 속 장면. 밤이 깊었지만 성당 지하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김신부는 앳된 얼굴의 학생들 앞에 따뜻한 수프를 놓아주었다. 학생들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김신부의 온화한 미소 앞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은 주님의 집이고 너희는 그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억압받는 시대 속에서 희망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신부님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김신부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본 뒤 대답했다. 마을의 유력 인사인 윤태영이 차나 한잔 하자며 최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그의 사무실은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윤태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며 마을의 평화를 위해 이쯤에서 덮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유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최현수의 퇴직 후의 안위를 보장해주겠다는 교묘한 뇌물과 함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차가운 협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최현수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진실 없는 평화는 기만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윤태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최현수는 자신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날카롭게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은 오랜 기간 옥살이를 했고 몇몇은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신부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와 폭력의 일부였다. 최현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거대한 음모의 꼬리를 잡고 있었다. 19년 동안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침묵의 정체는 바로 거대한 권력이 만들어낸 공포였다. 그는 이제 그 공포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다음 날 최현수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장터로 향했다. 김신부를 기억하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천사 같은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의 실종에 대해 묻자 그들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19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1980년
일기장 속 장면. 일기장의 내용은 점점 더 긴박해졌다. 김 신부는 한 교도관으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사진들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학생들이 잔혹하게 고문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이것은 악마의 증거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 침묵은 죄악이다. 그는 이 사진들을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여 정권의 만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저항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최현수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최현수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진실을 목격한 자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현수는 다시 박지훈을 찾아갔다. 상의슬게 자리한 그의 허름한 오두막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박지훈은 최현수를 경계하면서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인해 조각나 있었다. 그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 숨어있던 느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위협적인 그림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희미한 비명소리를 단편적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았다. 그의 혼란스러운 증언은 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지만 최현수에게 그날 밤의 끔찍했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탐문 수사가 진행되자 예상했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 앞 유리에는 목이 꺾인 비둘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윤태영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최현수는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방으로 돌아온 최현수는 다시 김 신부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김 신부가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윤태영 경찰서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최현수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980년 젊고 야심 넘쳤던 경찰서장 윤태영, 그리고 1999년 마을을 지배하는 부유한 사업가 윤태영.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관련자들은 이미 죽거나 사라지고 없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윤태영에게 자신의 죄를 덮을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최현수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수사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일기장에 이름이 올랐던 학생 운동가 중 한 명이 최현수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왔다. 이제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된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찻집에서 최현수를 만나 김 신부가 얼마나 용감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정권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증언해 주었다. 신부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윤태영이 김 신부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학생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김 신부는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한 마을의 경찰서장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입된 거대한 정치적 암살이었다. 최현수는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비밀의 거대함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진실이었다. 최현수는 일기장에 언급된 교도관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김 신부가 실종된 직후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죽음이었다. 윤태영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었는지, 그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최현수에게는 퇴직을 앞둔 형사의 불안정한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서울로 복귀하라는 공식 명령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다. 19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실은 또다시 권력의 힘에 의해 짓밟히려 하고 있었다. 최현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그를 너무 얕보고 있었다. 최현수는 상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이제 경찰 배지를 반납한 법 밖에 선 한 명의 자연인이었다. 그의 수사는 더 이상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구겨진 양심을 바로 펴기 위한 개인적인 순례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집념뿐이었다. 그 교수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김 신부가 실종되던 그날 밤 외신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약속 장소는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고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었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배신을 했다는 뜻이었다. 최현수는 이제 사건의 윤곽뿐만 아니라 그날 밤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진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거의 다가서고 있었다. 최현수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자 윤태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경찰 상부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넣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980년 일기장 속 장면. 가까운 곳에서 배신의 냄새가 난다. 김 신부의 마지막 페이지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교회 내부에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특히 성당의 젊은 관리인이 최근 들어 유난히 불안해 보이며 자신의 눈치를 살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구절은 김 신부의 죽음이 단순한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개입된 훨씬 더 비극적인 사건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가 느꼈을 마지막 절망감이 최현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최현수는 성당의 낡은 앨범 보관실에서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젊은 김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윤태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진실 자체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을 터였다. 그는 다시 아니에스 수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형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마음에 호소했다. 그는 김 신부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침묵이 어떻게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녀님, 김 신부님의 영혼이 지난 19년간 이 성당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편히 쉬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부님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아니에스 수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윤태영이 자신의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빌미로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김 신부의 동태를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외신 기자와의 만남을 밀고 한 것도 바로 자신이었다.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은 19년 동안 숨겨져 있던 배신의 진실을 드러냈다. 이영철의 자백은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윤태영을 법정에 세울 수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의 증언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것이 뻔했고 윤태영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최현수에게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김 신부의 시신. 그것만이 윤태영의 죄를 증명하고 이 길고 긴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앳된 모습의 안예스 수녀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80년 여름 성당 관리인 이영철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최현수는 파출소 기록을 통해 이영철이라는 남자가 김 신부 실종 일주일 뒤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신자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순간이었다. 수소문 끝에 최현수는 멀리 떨어진 항구 도시의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이영철을 찾아냈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에 짓눌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채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최현수가 김 신부의 사진을 내밀자 그의 얼굴은 공포와 회한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텅 빈 성당 안 촛불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니에스 수녀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느티나무 아래였지요. 신부님이 어머니 나무라고 부르던 곳,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수녀님의 마지막 고해성사의 기회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은 아니에스 수녀의 19년 묵은 침묵의 벽을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스 수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목격했던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다. 그녀의 고백과 함께 시간은 19년 전의 그 밤으로 돌아갔다. 창문 뒤에 숨어 공포에 질려있던 젊은 수녀의 눈에 비친 광경. 그는 다시 한번 김 신부의 마지막 일기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조급하고 흐트러진 필체로 쓰인 마지막 문장들. 어머니 나무 아래 나의 마지막 고해 성사. 이것이 지도다. 그 순간 최현수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무꾼이 발견한 이것은 단순히 일기장과 묵주가 담긴 상자가 아니었다. 일기장 자체가 바로 김 신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자신의 무덤으로 향하는 지도였던 것이다. 모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이제 김 신부의 마지막 고해를 들으러 갈 준비를 마쳤다. 최현수는 김 신부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한 즉시 성당으로 달려갔다. 19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는 또다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깥의 폭풍우는 마치 그들 두 사람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은 진실의 종착역 혹은 비극의 시작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앞에 도착했다. 박지훈이 상자를 발견했던 자리는 빗물에 젖어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최현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전고의 십자가 그림자가 지는 곳에서 해가 뜨는 쪽으로 10걸음. 그는 낡은 나침반과 자신의 보폭을 이용해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했다. 그리고 차에서 가져온 작은 야전삽으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빗물과 진흙이 그의 얼굴과 옷을 뒤덮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태영과 그의 부하들이 피투성이가 된 김신부를 질질 끌고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그 속에서도 나지막이 기도를 읊조리던 김신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 후로 19년 동안 그 장면은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최현수는 아녜스 수녀를 차에 태우고 어둠 속을 뚫고 산으로 향했다. 거센 비는 차창을 세차게 때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을 가리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구불구불한 산길을 비췄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잊힌 공포의 현장으로 향하는 고통스러운 순례길이었다.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태영이었다. 그의 양옆에는 위협적인 인상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는 최현수를 줄곧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을 텐데, 최 형사. 윤태영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차갑게 울려 퍼졌다. 묻어둔 채로 놔두는 게 더 나은 것도 있는 법이지. 마침내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올랐다. 늙은 형사와 늙은 수녀, 그리고 한 줌의 유골이 되어버린 신부의 영혼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악과 마주 섰다. 대치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팽팽한 심리전이었다. 최현수는 얕은 무덤을 등지고 서서 김신부의 마지막 존엄을 지켰다. 이제 끝났어, 윤태영. 신부님의 목소리는 이제 세상에 울려 퍼질 거다. 오직 하나의 생각, 김신부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만이 그를 움직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단단하지만 돌과는 다른 무언가가 걸리는 감각이 전해졌다. 최현수는 삽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맨손으로 차가운 흙을 파헤쳤다. 그의 손끝에 낡고해진 천조각이 만져졌다. 사제의 제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마침내 하얀 뼈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아녜스 수녀는 거의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을 터뜨리며 길고 구슬픈 울음을 터뜨렸다. 김민석 신부의 유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최현수는 손에 쥔 흙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네오의 침묵은 이제 깨졌다. 최현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윤태영의 오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궁지에 몰린 짐승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태영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면서 19년간 마을을 짓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걷혔다. 김민석 신부의 유해 발견 소식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산골의 작은 마을이 품고 있던 끔찍한 비밀은 온 세상에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침묵했던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공포의 주문에서 풀려났다는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진실의 빛은 가장 깊은 어둠마저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윤태영은 천둥 소리에 섞여 섬뜩하게 들리는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려. 저 형사랑 수녀까지 전부 다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신부를 침묵시켰는지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랑하듯 떠벌렸다. 그의 악의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윤태영의 부하들이 최현수에게 다가서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곧이어 나무들 사이로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최현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무정이를 들어 보였다. 그는 산으로 오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웃 지역에 근무하는 믿을 만한 후배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국의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여들어 성당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의식이었다. 맨 앞줄에는 박지훈과 아니에스 수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깊은 평화가 느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섰던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기리고 축복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의 정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최현수 형사는 장례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던 사건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해결했다. 19년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졌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와 안예스 수녀, 그리고 옛 성당 관리인의 증언 앞에서 윤태영의 모든 거짓말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인 및 시신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군사 정권이 저질렀던 폭력과 부패의 실상이 일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인 과거사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19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마침내 그 자리를 되찾았다. 그것은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승리였으며 희생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김민석 신부를 위한 장례식이 그의 작은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공포의 사슬에서 풀려난 공동체는 비로소 과거를 직시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진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다. 몇 달 후 완전히 은퇴한 최현수는 김 신부의 소박한 묘지를 찾았다. 잘 가꿔진 무덤 앞에 선 그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묘비에 새겨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문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진실은 땅속에 묻힐 수는 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씨앗처럼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가장 단단한 땅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와 빛을 향해 싹을 트이운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깊고 고요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는 죽은 신부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 또한 구원받았음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성당을 빠져나와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하며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마을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지배하던 침묵은 이제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김 신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그의 친절함과 용감함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때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던 늙은 느티나무는 이제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그 뿌리 아래에 꽃과 기도를 남겼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끝났지만 김 신부가 남긴 진실의 씨앗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피어나고 있었다.